조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나오셨습니다.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금리 역전. 금리 역전. 드디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졌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이제 우려가 네.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네. 이제 회의를 개최를 했죠. 기준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그런데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0% 그대로 네. 유지가 이제 되는 건데. 그렇죠.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지금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만간 이제 미국이 이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역전될지도 모른다. 예.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죠. 아마 그 조만간이라고 말씀하신 게 다음 미 연준의 공개시장 회의가 3월 20일에서 네, 맞습니다. 21일 사이에 있는데 네, 그 달이죠. 시점을 말씀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미국 금리가 더 비싸지면 우리보다?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서 이제 역전이 만약에 됐다. 네. 이러면 일단 한국 채권 또 주식에 투자했던 해외 자본이 미국 채권 투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연준위가 이제 올해 기준금리를 4차례 정도 올릴 거다라고 네. 하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한 차례 좀 휘청한 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자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넘어갈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이제 존재하는 건데요. 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빠져서 미국 쪽으로 옮겨갈 예. 그걸 좀 걱정을 하는 거죠. 그 걱정도 한 걱정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투자한 게 아니라 중국 뭐 상하이 지수, 홍콩 지수에도 다 투자를 했을 거고. 네. 개도국 경제 성장이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경제 성장보다 높다 보니까는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한 돈들이 일시에 빠져나간다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처럼 또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어서 예. 이제 걱정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연준이 아직까지 올린 건 아닙니다. 일단.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올린다 이런 관측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2월 달 이제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을 한 차례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우리도 이제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제 국면인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만약에 1.50% 또는 1.75% 미국은 이제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올릴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역전이 발생하고 네. 우리로서는 이제 11년 만에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이제 역전됐던 적이 한 번 있고 예. 그때 이후에 이제 뭐 10여 년 만에 이제 처음 이제 역전되는 상황인 건데 네. 이제 그 상황이 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네. 아시아 증시 전체가 또 아시아 채권 시장 전체가 좀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 뭐 3,900억 달러에 이르고 캐나다, 중국 뭐 할 거 없이 호주 뭐 스위스까지 통화 수합을 하고 있어서 뭐 큰 걱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실제로 그 과거에 예. 금리가 역전됐을 때도 네. 그렇게까지 급격한 자본 유출은 이제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99년에서 이제 2001년 사이. 예.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우리 IMF 구제금융 직후죠. 예. 그다음에 이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네.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제 임박했을 그즈음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역전이 이제 되긴 했었는데. 네. 외국인 자금이 일부 이탈은 했었어요. 그런데 뭐 곧바로 이제 순유입이 좀 이루어졌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다. 오늘도 네.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예. 하긴 이제 한 상태이긴 합니다. 예. 네. 근데 또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만 본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채권 시장에서 이미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예. 지난해 8월부터 12월 사이
한 5개월 동안에 한 7조 8천억 원대 정도. 그러니까 우리 채권 시장에서는 일단은 유출이 좀 발생을 했고요. 네. 증시에서도 뭐 지난 한 3개월 동안 4조 원 정도 일단 빠져나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는 추가로 얼마나 더 네. 이제 미국이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네. 이제 추가 이탈이 발생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마도 한 1조 3천억 원대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선반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네. 올해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돼서 네.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이제 반영이 됐고 이미 이제 자본 유출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 유출은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한 조치를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하고 네. 앞으로 너무 자극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도 있는데 네.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역전됐을 때 예.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자본 유출로 연결이 안 됐던 또 다른 변수는 뭐냐면 네. 우리 정부도 곧이어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의 금리 격차를 계속 유지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역전된 상황을 다시 또 역전시킨 예. 그런 조치들을 보통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그 여유를 두고 예. 후속으로 곧바로 취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자본 유출이 좀 억제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안 올렸는데 네. 미국이 만약에 다음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네. 우리 이제 한국은행도 뭐 한 다음 분기 정도에는 네. 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국내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워낙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는 오히려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뭐 경기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가계부채도 너무 늘어나고 있고 그걸 억제하는 측면에서도 좀 이제 그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잇따라 올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데 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가계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네. 이제 금리 부담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가계부채 규모가 지금 1,450조. 예, 벌써 네. 그렇게까지 이제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1%포인트 오르면 예. 가계 이자 부담이 14조 원 정도 예.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런 지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번에 국토부인가요?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70%가 이 실질적 자산이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고 신용이 좋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뭐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요즘 대출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엄격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뭐 수입이 충분치 않으면 아예 대출도 안 해주고 네. 뭐 이런 그 상황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따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1%포인트 정도 오르는 것은 감당할 능력들은 다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생했던 일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예. 금리가 오른다 그래서 뭐 가계가 아우성치고 이런 상황은 안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죠. 이분이. 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수 특검팀 특별수사관 지냈던 이정원 변호사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원 변호사입니다. 예.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어떤 고민요? 저번에 최순실 이제 구형을 했을 때 네. 25전 구형을 했는데 네. 아마 무기징역하고 아마 30년
그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거는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30년 정도로 구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번 구형량이? 그때는 내란의안죄이기 때문에 예. 지금하고는 비교하기 어렵죠. 아, 그렇군요. 네. 민주평화당 쪽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신랄하다 그럴까요?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이게 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전에 이제 최순실에 대한 선고 자체가 1심 선고 자체가 징역 20년 선고를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뇌물죄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이외에도 좀 다른 뭐 블랙리스트라든가 다른 직권남용 범죄들이 같이 경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제가 봐서는 좀 더 구형을 더 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정치적 고려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벌금형으로 1185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다 한번 찾아보고 내린 형량입니까? 벌금 액수입니까? 아니면은 뇌물죄 버금가는 액수를 구형으로 하신 겁니까? 뇌물죄로 기소를 한 금액의 2배죠. 그러니까 네. 기소된 뇌물 액수를 전부 합산하면 한 59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의 2배를 좀 구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최순실 선고를 해서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 뇌물 액수를 180억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그거 비슷한 금액 정도가 벌금으로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살짝 나오는 걸 봐서는 당신은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바쁘게 정말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변호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변론하는 입장에서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국민 세금 가지고 사형수술도 하시고 기치료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옷도 사 입으신 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죠. 그뿐만 아니고 네. 최순실의 사적을 다른 측면에서도 국가의 최고 수반으로서 네.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하시면서 이정원 변호사께서 가장 분노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대목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 중에 혹시 뭐 감정적으로라도 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이 정도였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수사 내용에 대해서 네. 다만 개인적인 감정, 그러니까 개인적인 심정이었다면, 네. 그러니까 한 국가의 국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하고 분노했었습니다. 네. 방조자가 누구였을까요? 국민이었을까요? 우병우 전 수석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52명 피의자 모두가 다 방조자였을까요? 모두가 방조자였죠. 모두가 방조자였고 사실 그런 대통령을 선출했던 국민들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아닙니다. 같이 반성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30년 구형의 뇌물수수 액수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을 걸로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뇌물죄는 이렇게 그 형이 굉장히 가중되고 세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 액수가 형 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네. 일반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한 대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은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 있을 때 서로 눈빛도 교환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구치소에 계실 때 서로 소통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뭐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의 질문도 생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대화나 소통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일단 이분들은? 공범일 경우에는 네. 교도소에서 유치하는 과정 안에서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글쎄 서로 변호인들끼리 왔다 갔다 이 얘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천적으로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법으로 이 두 사람을 공범으로 정의를 했다 그러면 네. 정말 경제 공동체 아니면 어떤 권력 공동체로서의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물증도 있었을 것인데 왜 이 부분을 두 분은 부정하고 있을까요? 그래야만 됩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와 관련된 자료들, 뭐 증거들은 충분히 법정에 현출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네.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예. 어쨌든 조건이나 상황을 다르거나 또는 그 이외에도 제가 봐서는 이 재판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 네. 또 하나는 본인이 좀 더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네. 계속 부인해야겠죠. 네. 네. 끝까지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번 구형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읽었던 내용 중에 국가의 위기 사태를 초래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국가 위기 사태라고 보셨는가요?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제가 이제 감히 판결문 읽어보지 않은 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예. 단적으로 그 세월호 6시간, 7시간 그 부분은 아직도 해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그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도 대통령에게 연락되지 않고 6시간, 7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그럼 국가의 중대한 위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선을 통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일개 민간인에게 그것도 어떤 권력이나 피선된 사람의 지위도 아닌 사람에게 의존해서 했었다는 것은 정말 심대한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장에 안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 출석 거부하면은 되게 좀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까? 왜 안 나오셨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하면서 법정 출석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태를 그냥 용납하는 것은 아마 그 부분이 충분히 선고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정말 이게 깜짝 놀랐다 그럴까요? 참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51명이 국정농단 이 사건에 피의자로 구속이 되고 조사를 받았다는 그중에서 49명이 구속됐다는 거 하는 것도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들의 촛불 시위를 통해서 또 탄핵을 통해서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앞으로 당연한 거다. 한 발짝 전진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네. 당연한 순리고요. 예, 순리를 우리가 잘 승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게 앞으로 선고하고 어떤 진행 상황이 언제까지 다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마 지금 이제 오늘 구형이 됐기 때문에 실제 선고할 때까지 양측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서들이 서로 제출되고 공방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것들을 모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선고할 때까지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3월 말 4월 초 정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보고. 예언을 하신다면 선고 형량은? 선고 형량 현재 재판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엄히 처벌해야 된다고 보지만 아마 현재 재판부 예상을 해보기로는 한 25년 정도 선고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상합니다. 최순실과 같은 형량을 선고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아니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쯤에.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셨던 이정원 변호사였습니다. 최순실 씨 구형은 1심에서 25년이었고 그다음에 선고는 20년이었네요. 3부로 오겠습니다.